안녕하세요. 배역대의 쇼핑몰 만나는 천억대 야방 머니 컨텐츠 조월입니다. 자, 오늘은 컨텐츠 전략가의 관점, 컨텐츠 인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컨텐츠 인계점 뭘까요? 느낌만 들었을 때는 이제 컨텐츠를 뽑아낼 대로 뽑아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또 생각을 해도 컨텐츠가 나오지 않는 그 끝점을 말하는 걸까요? 인계점이 이제 끝을 얘기하잖아요. 네. 이 컨텐츠 인계점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고객들이 더 이상 이 업체를 의심하지 않을 단계를 인계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고객이 어느 순간 여기 뭐야? 여기 사도 될까? 여기 괜찮은 걸까? 여기는 사는 게 맞겠다. 여기는 다른 데와 차별화되는 게 틀림없어? 이제 여기 회사는 정말 믿을 수 있어? 여기에서 여기에서 안 사면 바보야. 라고 생각하는 단계. 즉, 고객의 신뢰를 얻고 구매로 넘어가는 단계를 저는 인계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인계점이 뭐냐? 근데 이 인계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업체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뽑아 쓴 키친타올을 쓴다. 그러고 하면은 이 인계점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휴지를 한 개 사는데 이 회사의 역사가 필요하고 이 회사의 뭐 엄청난 과학적인 지식, 뭐 이 종이 소재가 엄청난 신소재여가지고 피부에 닿아도 막 바람처럼 날아가고 뭐 저자극이고 이런 걸 바랄까요? 아니죠. 예, 그냥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뭐, 조금 더 바라면 뭐 그냥 유해물질 없었으면 좋겠고, 뭐 이 정도잖아요. 이거는 컨텐츠 인계점이 낮아요. 그래서, 낮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기려면은, 뭐, 이걸 쓰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공장 제조시설이 좀 나와주고, 뭐, 실제 분석을 해봤더니, 뭐, 깨끗한 인증서가 있다. 이 정도만 있으면, 이 인계점을 넘을 수가 있죠. 제가 왜 낮다라고 표현했냐면, 상대적인 관점입니다. 자, 인계점이 높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 제품들은 주로 어떤 제품들이냐면 첫 번째가 비싼 제품들. 그쵸? 예를 들어 500만 원이나 700만 원이 넘는 그때 한번 주제 나왔던 베이직 가구 같은 제품들은 인계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이 제품은 좋은 원목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해요. 우리가 원목 인증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매장 넓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사지 않아요. 물론 고객들 중에 아주 쿨한 분이 있을 수는 있죠. 보자마자 이거 나 너무 멋있어, 사야겠어. 근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원목 가구들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인계점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1995년부터 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 우리는 IMF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대기업들에게 납품을 시작하기 시작했어. 원목을 20가지 넘게 취급하고 있는데 이 원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다 알려줄게. 어떤 원목이 좋은 건지, 어떤 원목을 하면 좋은 선택을 하는 건지 내가 다 알려줄게. 우리를 선택한 고객들 중에서는 100년 이상을 원하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우동집을 하는 대표님도 있고 수능 만점 가족들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맞춤 가구는 뭐 176cm의 키 큰 부인을 위한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카이스트에 납품돼 있었던 거대한 원탁 식탁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나무들을 어떻게 쌓아 올리면서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어. 자, 인계점이 점점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생겼고 내가 직접 만든 모습 보여줄게. 우리가 직접 만드는 포트폴리오가 여기에 맨날 올라오고 있어. 자, 이때가 되면은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뭐냐면 컨텐츠의 양과 질이나 다양함이 가격대에 따라서 혹은 고객의 관심도 내가 이거 한번 사면 되돌릴 수가 없어 라는 거에 따라서 당연히 인계점은 굉장히 높습니다. 인계점이 높은 제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같은 거예요. 자동차 한번 사면 10년 뭐 이 정도 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입하기 때문에 이 인계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인계점을 못 채우는 브랜드들은 순위가 대폭 하락을 하고요. 즉 정보를 많이 제공 안 해주거나 컨텐츠 양이 절대적으로 적거나 그런 업체들은 순위 자체가 완전히 나락을 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안 팔리고요. 근데 그 인계점이 이걸 잘 채워주었던 업체들은 수직 상승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 BMW 코리아 같은 겁니다. BMW 코리아는 한 51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반면 벤츠는 3만 명 근처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죠. 벤츠 코리아는. 그래서 BMW랑 벤츠의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왜? BMW는 내가 어떤 차를 사고자 할 때 엄청난 컨텐츠들이 이 차를 사야 될 이유와 이 차를 탔을 때 경험치, 이 차가 어떤 이득을 주고 있고 어떤 사람이 타는지까지, 혹은 트랙이나 공도나 혹은 언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달리는지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벤츠는 그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차이로 인해서 순위가 뒤바뀌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컨텐츠의 임계점은 컨텐츠 전략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머니 컨텐츠 같은 회사가 이제 견적을 내잖아요. 견적을 내면 이 컨텐츠 임계점에 따라서 견적이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런 원두를 파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임계점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원두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비싼 전자제품이나 앞서 말했던 자동차 같은 것보다는 좀 적을 것 같아요. 약간 이 제로블루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정답은 매우 높아요. 아이러니하죠. 의외네요, 그거는. 왜 그러냐? 원두를 누가 살까요?가 중요해요. 개인이 살까요? 아니죠. 개인이 원두를 대량 매입하는 경우는 그냥 스타벅스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한 개 글러오는 게 낫지. 원두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커피 전문점을 자기가 스스로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이 원두를 온라인에서 보고 구매를 한다는 건 뭘까요? 이 원두로 인해서 내 사업이 흔들리면 안 되고 혹은 더 번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임계점이 왜 높다? 여기에 사업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원두를 파는 업체들은 우습게 봤다가 생각보다 많이 망합니다. 왜냐면 그냥 어설프게 원두 팔아요, 뭐 대량으로 했어요, 과테말라 원두예요, 뭐 볶아 먹으면 괜찮아요, 많이 써요 정도 얘기하면 내가 여기지 원두를 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데 혹은 옆집이 시키는 게 100번 나아. 왜냐면 그게 더 안심이거든. 그래서 이런 걸 팔려면 우리가 로튼 기계를 몇 도로 유지하는지, 얼마큼 수입을 많이 하는지, 실제 현재에서 수입했다는 인증서를 보여줘야 되는 건 물론이고, 플러스 알파 이거를 취급하고 있는 커피숍들이 어떤 커피숍들인지, 그리고 그 커피숍 사장님이 나와서 이 원두 썼더니 너무너무 고객들 좋아하고 스페셜티라고 해가지고 5,000원 더 내더라고요. 우리는 저가 커피숍에서 이 스페셜티로 인해서 5,000원 이상의 객단가를 가질 수 있는 스타벅스급 커피숍이 되었어요. 이 가게를 만나면서 우리 가게는 스타벅스급이 되었어요. 나는 임계점을 채우지 않으면 구매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 콘텐츠 임계점이라는 게 꼭 가격에 비례하지는 않는 거군요. 그쵸. 이 원두는 사실 눈으로 볼 때 3,000원짜리일 수 있겠지만 구매 자체는 이 사람은 앞으로 이 집에서 1,000만 원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물론 가격에 따라 항상 비례하지 않고, 특히 애기용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용품들은 이 임계점이 굉장히 높거나 혹은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업체들이 있어요. 경쟁이 엄청나게, 맨날 예를 들자면 이어폰 같은 거예요. 이어폰 엄청나게 치열하죠. 이어폰 같은 애들은 경쟁들이 워낙 치열하니까 이 임계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쫙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어폰을 낄 때 예쁜 사진은 기본이고, 엄청나게 처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파수 그림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납품을 하고 어떤 시설에 만들고 어떠한 유명한 과학자나 디자이너가 음량을 디자인했고 유명인이 연예인이 막 나오고 이래도 살까 말까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임계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경쟁 업체마다 다를 수 있고 혹은 내가 속한 경쟁 수단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임계점을 모르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디까지 물을 채워야 될지 전혀 가늠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임계점을 알고 있으면 물을 채우고 있는데 한 번에 채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채우다가 어느 순간까지 되겠거니 하면서 1년 동안 기획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계점을 모르잖아? 그러면 그냥 이 일이 너무 힘든 거죠. 그걸 채우다가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하고 냅두는 거예요.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로 어디에만 평가하냐면 그냥 삼성전자 이런 걸 평가하거든요. LG전자. 이런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 심플하고 콘텐츠도 별거 없어.
야, 대기업도 이러는데 나도 이 정도면 되겠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컨텐츠 전략가, 즉 컨텐츠로 무언가를 이루고 컨텐츠를 차별화하고 컨텐츠를 다르게 만들어서 광고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컨텐츠 전략가들은 이 컨텐츠 인계점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1년 반째 컨텐츠를 계속 쌓아 올리는 업체가 있습니다. 혹은 1년째 컨텐츠를 계속 퍼붓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컨텐츠의 인계점이 달라가지고 맞습니다. 예. 컨텐츠의 인계점을 채우는데 2년은 걸리겠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달에 5명의 고객을 인터뷰했을 때 컨텐츠가 이만큼 나올 거고 이 인계점을 2년 동안 채웠을 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2년 동안 채우면은 이 정도까지 차겠구나. 그럼 이 정도까지 차면 경쟁업체 이 정도 수준이니까 다 압도하고 남겠네. 라는 계산을 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유해주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아주 지겹지만 목표는 확실한 인계점을 채우러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업체들은 그냥 한번 뭔가 채웠어. 잘 돼. 냅둬. 고인물이 돼서 어느 순간 이 업계의 인계점은 계속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2년 동안 누군가 그 인계점을 채웠어. 그러면 이 시장의 평균 인계점이 확 올라가요. 그 순간 나는 목을 내놓고 행복하다 생각했지만 2년 후에는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계점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경쟁업체의 양, 경쟁업체의 디테일, 사진 뭐 이런 것도 다 평가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케터의 감입니다. 실전을 겪었던 마케터들이 어느 정도 차면 되겠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라는 인계점에 대한 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계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걸 계속 채우고 혹은 어깨를 바꿔가면서 채우다 보면은 이런 걸 좀 이해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컨텐츠 전략가로 성공하고 싶다면 인계점이란 단어를 꼭 기억을 해라. 그리고 항상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 아니면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인계점을 목표를 두고 그걸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